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의 기초로 디지털 광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와 어떤 매체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시작으로 디지털 광고 업계와 매체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합 마케팅 에이전시 팀 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6년차 마케터로 다양한 미디어 광고를 운영해 왔고 또 현재 커머스 광고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광고 업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업계에는 크게 총 4종류의 플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 대행사, 랩사, 매체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플레이어들은 시장에서 각자 혹은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고주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들에겐 클라이언트, 즉 고객에 해당합니다. 대행사와 랩사는 광고주가 직접 소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행해주는 여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합니다. 매체사란 메타,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미디어를 포함하여 이후 매체 파트에서 다뤄지게 될 버티컬 혹은 네트워크 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 상황에 빗대어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광고주가 직접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될 때는 중간에 걸쳐져 있던 대행사나 랩사와의 협업 없이 직접 매체사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메타, 구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미디어이자 셀프 서빙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고 그 외에 매체사와도 직접 컨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루어야 하는 매체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소화해야 하는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상품 기획과 마케팅 기획을 포함하여 간단한 매체 운영만 했다면 이제 다양한 매체를 운영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더 많은 매체를 운영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업무의 세분화를 넘어서 전문적으로 이를 관리해줄 역할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 대행사가 등장하고 마케팅 기획, 매체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대행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업무와 다양한 매체를 다뤄야 한다면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해지게 될까요? 바로 미디어 랩사입니다. 미디어 랩사는 대행사가 단독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의 매체 관리를 대대행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광고주가 대행사 없이 미디어 랩사만을 통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종류의 플레이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이러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 플레이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는 광고주입니다. 마케터로서 인하우스에서 일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 직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프로덕트, 즉 제품 관련된 사실상 모든 업무를 하게 되며 미니 CEO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브랜드, 말 그대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일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네,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직접 혹은 대행 관리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세부 직무들이 있지만 네,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참고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담당하는 업무나 직무의 경계선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기업일수록 더 다양한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행사입니다. 대행사의 3가지 직무는 퍼포먼스, AE, 디자인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이제 온라인 매체 광고를 운영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합니다. A 같은 경우엔 기획자로도 불리며 콘텐츠를 기획하고 혹은 소셜 채널을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워낙 업무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A는 이것도 제가 하나요? 라는 이제 것의 약자라는 농담도 있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매우 명확합니다. 컨텐츠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고 거기에 엣지를 더해서 아주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행사는 전문 대행사와 종합 광고 대행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전문 분야를 다루는 대행사들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랩사입니다. 줄여서는 그냥 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랩사에서는 앞서 다룬 광고주 및 대행사와는 조금 다른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운영과 대행사가 하는 대행 업무도 수행하지만 결제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는 광고주 혹은 대행사가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야만 집행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통해서 집행해야만 매체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또한 미디어 운영의 경우 지정된 랩사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 랩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랩사는 대행사가 하는 대행 업무도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대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취급하는 매체 풀과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서 매체사와의 공식 대행사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미디어 랩사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매체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점에서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다루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저의 직무인 퍼포먼스 마케터가 가져야 하는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척이나 주관적일 수 있으니 퍼포먼스 마케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조적 사고입니다. 퍼포먼스 업무를 할 때는 결과가 좋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른다면 반쪽짜리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값을 기대하고 어떤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더 정확하고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블 체커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협업 부서 및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변동사항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믿을 수 있는 협력자이자 동시에 완벽함을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가입니다.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닌 해당 수치가 발생한 캠페인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치를 1차원적으로 바라보기보단 수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또 캠페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적 요소를 함께 접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열정적인 태도입니다. 과연 어떤 일에 열정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퍼포먼스 업무에는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특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퍼포먼스 업무는 가설과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가 더 많을 수 있죠. 하지만 가설이 틀렸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설을 검증하며 얻어낸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이는 본인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성과 중심의 업무에서 흔히 겪는 성장통의 일종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훌륭한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광고업계의 구조와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광고 매체에는 어떤 매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에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드 미디어에는 TV 광고, 인쇄 광고, 5개 광고 등이 있고요. 뉴 미디어는 잘 아시는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죠. 네이버, 카카오 등을 포함한 많은 온라인 광고 매체들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디지털 광고에 국한되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 매체에 집중하지만 실제 업무를 할 때는 다양한 속성의 매체들을 인지하고 활용 범위를 국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지털 광고 매체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플랫폼이 웹과 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즉 온라인에는 크게 웹페이지를 통한 활동과 앱을 통한 모바일 활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 따라 사용 가능한 매체와 추적 기능 등 여러 요소들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내용을 다룬 별도 교육에서 충분히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고 유형이 있겠는데요. 광고는 검색 광고와 노출 광고, 즉 서치 애드와 디스플레이 애드, 줄여서는 SA와 DA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SA는 사용자가 검색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로 타겟 세그먼트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야 하는 DA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출 형태 역시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색 광고는 검색을 통해 노출되지만 DA의 경우 실시간 입찰 방식과 부킹 방식으로 매체와 상품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입찰, 즉 RTB는 리얼타임 비딩의 약자고 말 그대로 광고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노출하려는 여러 광고 경쟁자들 간 실시간 입찰 경쟁을 통해 광고가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메타, 구글, 카카오 등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팁을 하나 공유하자면 실시간 입찰이고 각 플랫폼에서 구매력 내지는 광고를 송출하는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타겟 세그먼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겟들에게 노출시키는 광고는 보다 높은 입찰가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경쟁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부킹 형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된 지면, 가격, 일정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광고는 실시간으로 변동사항이 반영되는 RTB 방식과 다르게 부킹에 성공한다면 변수 없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킹된 광고를 노출시킨다고 해서 특정 노출수, 클릭수 등의 수치가 100%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네이버 스페셜 DA, 타임보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금 방식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과금 방식은 CPM, CPC, CPA가 있는데요. 각 방식의 차이는 CP하고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 MCA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고 그 수치를 기반으로 과금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PM 같은 경우엔 M이 이제 의미하는 밀, 즉 밀리언의 약자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통해 노출 기반으로 과금이 되고 클릭은 CPC는 말 그대로 클릭, CPA는 A의 acquisition을 의미하는 지정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광고비가 과금되게 됩니다. 과금 방식과는 이제 별개로 광고에는 보장형과 비보장형이 있는데요. 보장형의 경우에는 지정한 금액에 맞춰서 각 과금 방식에 맞는 수치가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반대로 비보장형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RTB 방식에 맞춰서 정해진 과금 방식에 따라 최적화되어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매체들의 특성을 지나서 어떠한 매체들이 있는지 또 그 종류와 분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DA와 SA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매체 분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가미되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매체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빅미디어, 네트워크 매체, 버티컬 매체입니다. 빅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매체 혹은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매체는 노출 지면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한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의 다양한 광고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컬 매체의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있지는 않고 고유의 플랫폼 내에 광고 지면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빅미디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개별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빅미디어는 이제 총 4개로 볼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크고 플랫폼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광고 업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4개, 4대 빅미디어로 분류를 하고 있고 메타, 구글 애즈,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GFA라고 불리죠.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이렇게 총 4개 있고 유튜브는 구글 애즈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총 4대 빅미디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매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플랫폼의 다양한 지면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지면에도 각 매체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웹이나 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영상 광고와 리워드 매체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매체가 가진 특성과 장점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매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티컬 매체인데요. 버티컬 매체 또한 네트워크 매체와 마찬가지로 매체마다의 특성을 통해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유저의 특성 등을 통해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 특정 타겟 세그먼트를 타겟팅하기 위해 유의미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엔 대학생, 재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하는 광고가
대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노출돼야 한다면 네, 해당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검색 광고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용어 사전에 기재된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검색 광고는 검색 사용자가 인터넷 매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임의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 혹은 정보 페이지 상하단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광고를 노출해 광고 매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광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매우 딱딱하지만 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검색 광고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첫째는 바로 전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의지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고관여자 비중이 크고 이로 인해 높은 전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PC 과금 형태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노출이 되더라도 클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과금이 되지 않는 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고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재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DA와 다르게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색 광고에도 확장 소재나 기타 T&D를 이제 다양화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하여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특성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전환에 최적화되어 있고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검색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네, 조금 허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특성으로는 검색 광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short, middle, long tail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각 항목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단어의 조합들로 전략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short tail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검색량이 많고 또 탐색 키워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입찰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가가 높고 또 전환율은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들테일은 이제 숄트테일 키워드 앞에 혹은 뒤에 하나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니즈를 가진 사용자들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 특성에 맞는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비교적 좋은 네,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롱테일인데요. 롱테일은 이제 미들테일에서 또 다른 키워드를 이제 추가하면서 사용자가 검색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가 매우 뚜렷한, 보다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테일을 충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굉장히 높은 전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숄트에서 롱으로 갈수록 단어가 사실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검색량 자체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그에 따라 검색 자체에서 오는 니즈가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전환율은 상승한다는 점에 대해서 네, 상호작용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EO인데요. SEO는 이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이고, 검색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광고를 이제 최적화할 수 있다는 네, 부분입니다. 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뽑아 보았는데요. 네, 첫째는 T&D입니다. 곧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검색 후 노출되는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문구와 설명을 의미하고 DA 광고를 쳤을 때는 이제 네, 소재, 네, 이미지, 영상 등의 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한 이제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확장 소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네, 이런 T&D를 이제 배리하면서 효율을 개선해 볼 수 있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워드 최적화인데요. 수많은 키워드들을 사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키워드별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구조랑 설계 등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 키워드에 대한 운영뿐 아니라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품질 지수 관리가 있습니다.
품질 지수의 기준은 사실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광고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이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품질 지수를 관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는 꼭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 세 가지 외에도 SEO 작업에는 뭐 랜딩 페이지의 어떤 컨텐츠나 랜딩 최적화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더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네, 검색 광고에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국내 포털인 네이버와 이제 글로벌 1위인 구글, 그리고 과거에는 다음으로 불렸었던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모를 수 없는 국내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검색 포털인데요. 다양한 광고 상품이 있고 또한 이제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또 연계 가능한 뭐 국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매 전환 광고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광고를 송출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그만큼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1위의 어떤 포털 검색 엔진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만큼은 사실 네이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자체가 가진 어떤 이제 기술력과 이제 인프라는 너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1위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어떤 이제 구글 관련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 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두 플랫폼들의 이제 어떤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굉장히 낮지만 그 낮은 만큼 비교적 이제 저렴한 어떤 입찰가나 경쟁이 또 이제 심화되어 있지 않다는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낮은 점유율이지만 그 점유율에 해당하는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명확한 타겟층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또 광고를 집행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디지털 광고 시장의 플레이어와 매체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